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 정세가 식민지를 거느리지 말고 해방시켜야 된다, 독립시켜줘야 된다, 이런 국제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영국이 다 독립주권 국가로 독립을 시켜준 거였었죠.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주권 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국은 영연방 국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건설한 국가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근대 올림픽 역사상 모기가 계속 발을 물고 있어서, 모기 때문에 제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기가 제 발을 물어뜯고 있어가지고 자, 근대 올림픽 역사상 앞으로 9일 후에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는데요. 파리 올림픽이 이번에 개최가 되면 프랑스 파리도 근대 올림픽 128년 역사상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하계 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 도시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영국 런던이죠. 이번에 프랑스 파리가 9일 후에 이제 파리 하계 올림픽을 개막하면 프랑스 파리는 1900년 한 번, 1923년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로부터 100년 만인 2024년에 세 번째 해가지고 프랑스 파리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되는데요.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영국 런던입니다. 1908년, 1948년, 2012년 이상 3번에 걸쳐서 영국 런던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영국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로 와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아까 이탈리아 말씀드리다가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버렸는데요.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노천박물관답게 노천박물관이란 별명답게 고대 로마, 중세 로마 시절의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대성당,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제1의 사도인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를 기리는 성 베드로의 성당은 초대 교황을 지내기도 했던 세인트 피터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 성당을 세워놓은 게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입니다. 제가 그곳도 14년 전 여행할 때 들어갔는데요. 자,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30분 촬영했는데 앞으로 한 15분 정도면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기 시중은행에 근무할 때 명동에 근무했는데, 을지로 입구역에 근처에 점심시간에 명동 성당 가보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성당이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게 보였는데요. 14년 전에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갔을 때는 과장 없이 표현하면 명동 성당 규모의 한 10배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즉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답게 성 베드로 대성당은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근처에 성 베드로 성당이 바로 바티칸 시국 안에 있죠.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와 라테란 협약을 통해 가지고 독립된 국가죠. 바티칸 시국은 전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좁은 독립국가가 바티칸 시국,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성 베드로 성당, 뭐 또 저기 로마 교황을 선출하는 시스티나 성당, 그 안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인 천지창조, 그 옆에 벽면에 있는 저기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그림들이 다 그 교황을 선출하는 성당인 시스티나 성당 안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인데요. 자, 그곳도 갔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도.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독립국가 바티칸 시국. 오늘 말씀드리는 게 G7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G7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 그런 걸 주제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탈리아 로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독립국가 바티칸 시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 로마 쪽에 또 뭐가 있을까요?
로마 쪽은 그 정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베네치아에 가면 볼로냐. 그러니까 이탈리아 여행을 할 때 코스가 14년 전에 내 식구 가족 여행으로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코스가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볼로냐,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순으로 갔는데요. 그 볼로냐에 가면 볼로냐에 세계 최초의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이 1088년에 개교한 볼로냐 대학입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1088년에 개교한 볼로냐 대학은 신학과 법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과 법학. 그게 1088년에 개교한 세계 최초 대학 볼로냐고요. 그로부터 8년 후에 옥스포드 대학,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그로부터 8년 후인 1096년에 개교를 했고요. 그로부터 113년 후인 1209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이 개교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자, 그래서 세계 최초 대학이 볼로냐 대학. 그 다음에 베네치아 가면 세계 최초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그게 바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했던 산마르코 광장.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복음의 그 작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세인트 마르코인데요. 그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안치된 무덤 위에 세운 게 산마르코 성당. 그 앞에 광장이 마르코, 마가복음의 주인공 마르코의 세인트 마르코 무덤 위에 세워진 게 산마르코 성당. 그 앞에 있는 광장이 산마르코 광장인데요. 산마르코 광장을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고 격찬했고요. 그 산마르코 광장 옆에 있는 상가 중에 플로리안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플로리안이라는 카페가 세계 최초의 카페입니다. 세계 최초의 카페.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가족들이 여행할 때 14년 전 2010년 10월에 여행할 때 핫초코를 서서 마시면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일종의 테이크아웃 비슷하죠. 서서 마시면 한 잔에 1유로, 그 안에 카페 안에 의자에 앉아서 마시면 5유로, 밖에 노천의 의자, 밖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서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마시면 9유로였습니다. 이래 가격이 3단계였습니다. 안에서 서서 마시면 테이크아웃과 비슷해서 1유로, 안에 의자에 앉아서 마시면 5유로, 밖에 노천의 의자에 앉아서 마시면 9유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가 뭐가 있냐면 이탈리아는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가볼까요? 독일. 이제 G7 중에 마지막 독일. 독일은 뭐가 유명합니까? 독일은 전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두 개의 양대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죠. 1차 세계대전은 1918 1차 세계대전, 월드워 1이죠. 월드워 1.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였고 나머지는 연합국가였죠. 그에 반해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전범 국가, 즉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고 나머지는 연합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대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던 거죠. 독일. 자, 독일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독일의 제1제국, 제2제국, 제3제국까지 있습니다. 독일의 제1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성 로마 제국이고, 그건 서기 962년에 오토 1세에 의해서 창건이 됐다가 1806년 844년 만에 막을 내려버리죠. 멸망이 돼버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서기 962년에 창건된 오토 1세에 의해서 서기 962년에 시작한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에 멸망이 됐습니다. 844년의 역사가 끝나버린 이유가 바로 아까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츠 전투 1805년 12월 2일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패배함으로써 멸망을 해버렸었죠. 그러다가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의 제1제국입니다. 독일의 제1제국. 서기 962년부터 1806년까지 844년의 역사가 독일의 제1제국인 신성 로마 제국이고요.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870년부터 1871년까지는 독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또 있었죠. 그게 보불 전쟁,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이라 해서 보불 전쟁. 쉽게 말씀드리면 독일과 프랑스 간에 다시 전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승리했죠.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의 멸망은 프랑스가 승리하고 독일이 패배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독일의 제1제국이 멸망이 된 반면에 1871년에는 보불 전쟁에서 독일이 승리하고 프랑스가 패배함으로써 독일이 그 보불 전쟁 시점부터 독일의 제2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비스마르크 수상 주도하에 1871년에 독일의 제2제국이 시작이 되죠. 보불 전쟁 직후에. 그러다가 1918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함으로써 독일의 제2제국이 또 멸망이 되죠. 그러다가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 이른바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나치당이라 하죠. 1933년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으로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독일의 제3제국이 시작이 되는데 1945년에 5월 8일에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또 패배함으로써 또 독일의 제3제국이 멸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자, 그런 독일의 1제국, 2제국, 3제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중에 결국은 독일의 제1제국이 1806년에 멸망한 것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멸망을 당한 거고, 독일의 제2제국이 1918년에 멸망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고, 독일의 제3제국이 멸망한 것은 1945년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독일은 세계 현대의 양대 대전인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고 독일이 다 패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독일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독일이 다시 국력을 회복을 해가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지만 1936년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을 성대하게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성화봉송을 했던 올림픽이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고요. 그때 우리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라는 올림픽 신기록으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물론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긴 했지만 하여튼 한국인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의 남자 마라톤 우승자 송기정 선생이신데요. 그게 아돌프 히틀러 시절에 있었던 베를린 올림픽이고, 그것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그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독일이 일어서고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게 과시하려고 나치의 총수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주도했던 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고,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성화봉송을 했습니다. 그리스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근대올림픽 제1회 대회 개최지였던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독일 베를린까지 성화봉송까지 했던 게 바로 근대올림픽 역사상 최초 성화봉송 시도였습니다. 그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었고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또 패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독일이 이제 부흥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1970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주변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과 이제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을 순방하다가 폴란드의 바르샤바의 어떤 개토 봉기 지역의 기념탑을 방문해 가지고 헌화하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는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범죄에 대해서 지금도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그 전범 국가로서 주변 국가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는 그러한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대조를 이루는데요. 1970년 12월 7일에 바로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 총리가 주변 동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 방문하다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개토 봉기 지역, 유대인 학살 지역이죠. 그곳에 방문해서 헌화하는 과정에서 위령탑에 꽃을 바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도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죠. 그 유대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학살을 당한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등에 관해 추모하는 헌화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비가 내리는데도 무릎을 꿇고 반성을 했었죠. 그걸 이른바 바르샤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는 타이틀로 대서특필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독일은 정말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감동을 주었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서독과 동유럽 국가들이 화해 무드를 펼칠 수 있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이듬해인 1971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난 1972년도에는 바로 미넨 올림픽을 개최했었죠. 미넨 올림픽. 그런데 그 1972년 미넨 올림픽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시절에 개최를 했는데요. 그 미넨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 12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테러가 발생이 됐었죠.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이 그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촌을 습격해 가지고 선수단 11명을 죽이고 미넨 경찰 1명 사망하고 테러범 5명 사망, 총 17명이 사망하는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테러, 바로 미넨 올림픽 참사가 1972년 9월 5일에 있었었고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2년 전 2022년 9월 5일에 독일의 대통령이 미넨 올림픽 참사 당시에 이스라엘 희생자 11명의 유족들에게 처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그 유족들에게 2,800만 유로로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었죠. 우리 한국 돈으로 약 200이 아니라 375억, 2,800만 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약 375억을 물어주기로 피해 배상을 하기로 했는데요. 독일 정부가 2천만 유로, 그 다음에 바이에른주와 미넨시가 800만 유로를 분담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독일의 그런 역사들이고, 1989년에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이 무너지고 베를린 대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통합을 이뤄가지고 지금은 유럽 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도 국가가 됐다라는 거 잘 아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은 세계 최초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고, 양대 세계 대전의 전범 국가였고 또 둘 다 패배를 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자, 제1차 세계 대전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쟁 문학의 최고봉이 뭘까요? 전쟁 문학의 최고봉이 바로 독일의 레마르크가 전술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또 미국의 현대문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자리 거랍니다. 둘 다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실제 참전했던 사람들이 집필한 겁니다. 일종의 자전적 소설인데요. 독일의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 실제 참전을 했었고, 또 미국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19살의 나이에 제1차 세계대전 이탈리아 전선에 실제 참전을 했습니다. 실제 참전하고 나서 그 전쟁이 얼마나 잔혹하고 인간성의 파멸을 초래하고 정말 인류에게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전쟁인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많은 고통들이 따른다. 인간성의 파멸이 초래되는 이런 전쟁은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전쟁 문학의 최고봉인 독일 레마르크의 작품인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다음에 미국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작품인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작품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그걸 소재로 해서 자전적 소설로 만든 게 바로 독일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와 미국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입니다. 자, 그 작품 양대, 그 중에서도 전쟁 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최고봉이 바로 독일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고, 그건 수많은 드라마 영화로도 나왔었던 작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독일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 1시간 48분 동안 촬영했는데요. 자, 오늘은 G7 국가, 그룹 7, 선진 7개국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G7 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규모,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또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1시간 50분 가까이 촬영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7월 17일 제헌절 밤 10시 7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옆 수변 데크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화이팅! 자, 이쪽 무대로 좀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단이 있구나.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7월 17일까지 무려 22년 4개월 1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면서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의 개인 최고 기록을 갖고 있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의 약 68% 거리인 28,000km 정도를 달렸으니까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22년 4개월 17일 동안 훈련하면서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니까 22년 4개월 동안 석촌호수를 매일 평균적으로 1.5바퀴씩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22년 4개월 17일 동안 풀코스를 100일에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의 수는 연평균 4.6회 정도 완주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또 마침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50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그동안은 비가 안 내렸는데 지금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타이밍이 제가 운이 좋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50분 촬영했는데요. 이제 장마